자, 여러분 지금 차트가 왜 이 자리에서 계속 비비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당장 어제 케빈 오씨가 완화된 인플레이션 목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9시 반에 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볼 수 있는 근원 CPI가 나온다. 지금 예측치가 3.3%로 나와 있는데 이게 2% 언더가 되어줘야 한다. 오늘 높게 나와버리면 연내 이후에 금리 인상까지 피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변수가 하나 남아있고 또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7월 30일입니다. 하필 말일이 7월 31일이고 하필 그게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뭐가 찾아옵니까? 금요일엔 옵션 만기가 찾아오는 날이고 나스닥이 한 주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월간 옵션 만기이자 주간 옵션 만기까지 겹치는 거대한 이벤트가 내일 17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럼 타임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밤 9시 반에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데이터셋이 나옵니다. 이 다음에 내일 17시에 월간 옵션 만기라는 대형 이벤트까지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차트가 왜 자꾸 64K에서 이렇게 비비적 하고 있습니까? 데리비트에서 걸어놓은 옵션의 최대 고통 자체가 64K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비비적 거리면서 방향성도 안 보여주고 머리 뜨겁게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끝나고 나서 터져나올 그 임팩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비하실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해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정말 굵직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지금 차트는 어차피 봐봤자 답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남은 이슈는 오늘 밤 9시 반에 나오는 근원 CPI입니다. 연준의 타깃은 2% 언더를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컨센 예상치가 3.3%입니다. 애초에 지금 3.3보다 낮으면서 2에 가깝게 값을 맞춰줘야 이걸 호재로 읽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가가 튀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내 1회냐 아니면 연내 2회냐 이게 금리 인상의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오늘 악재가 터져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셔야 한다라는 거고 이게 17시에 찾아오는 옵션 만기, 옵션 규모가 96억 달러입니다. 이게 맥스페인이 64K인데 여러분 이건 조금 천천히 한번 뜯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자, 요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이 초록색 바는 콜 옵션을 의미하는 거고 72K라는 숫자가 부여가 되어 있죠. 제가 이걸 이길 17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길 17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되었건 간에 90K가 됐건 60K가 되었건 간에 나는 72K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일 17시에 비트코인이 90K를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가 남죠? 72K에 팔아서 90K에 팔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18K라는 차익이 발생하죠. 아니 현우야 60K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행사를 안 합니다. 권리기 때문에 내가 살려던 가격보다 낫네? 그럼 안 사! 이러고 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 18K입니다. 이 차익이라는 거죠. 이 차익을 우리가 흔히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도 마찬가지로 산 놈이 있을 거고 판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옵션을 판 사람이 이 옵션 프리미엄을 옵션 산 사람한테 지급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옵션 프리미엄을 최대한으로 줄여내야 합니다. 이렇게 옵션을 행사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가격, 이 프리미엄 자체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가격이 지금 시점에 64K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64K에서 비비적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이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 옵션은 결국 시간 안에 비트코인을 이 가격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싸움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이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수준의 거래량이 체결되고 있겠죠. 지금 시점에도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걸 낮추기 위해서 혹은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의 이득에 가장 부합하는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포지션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방증이라도 하듯이 지금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튀죠. 분명히 가격은 64K에서 비비적인데 거래량이 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옵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옵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거래량들이 옵션용으로 지금 옵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쌓여 있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위아래로 튈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클래리티법 상원 본회의 넘길지 말지 마지막 표결을 이번 주 당장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쇼부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 미국 사람들 참 특이합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배팅을 쳐요. 이거 통과된다라고 보는 확률이 지금 27%까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연내 통과가 빨간불, 이번에 못 올리면 8월부터 미국 뭐 해야 됩니까? 11월에 중간선거 있습니다. 이거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러시아 제재법에 밀렸죠. 중간선거에 밀리면서 이번 해 안에는 애초에 클래리티가 논의될 수가 없게 돼버린다. 이틀 전에 일단 보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빠갈 났을 때 악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3번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클래리티법에 대해서 오해를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클래리티법이 과연 진짜 호재냐는 거지. 첫 번째로 클래리티법이 얘기가 나온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USDT, 지금 이거 차트 이름 뭡니까? 비트코인 테더 US 퍼페추얼 컨트랙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을 테더로 사는 계약에 대해서 그 차트를 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선물 계약에 대해서. 근데 뭘로 사요? 테더로 사죠. 이 테더와 클래리티법의 관계를 아셔야 이게 진짜 호재인지 약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테더가 지금 미국에 가면 이거 테더 1달러로 바꿔주죠. 이렇게 양방향 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테더사에서는 어떻게 수익 구조를 가져가느냐, 얘는 그럼 땅 파먹고 장사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 갖고 옵니다. 이거 좀 테더로 바꿔주세요 하고 가져오면 테더는 그럼 달러가 쌓이겠죠. 이 쌓인 달러로 뭘 하느냐, 미국 국채를 삽니다. 이 미국 국채를 사면 뭐가 나오죠? 국채라는 건 당연히 이자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나 지금 증거금 얼마 쌓여있는데 이거 이자 안 주던데? 이걸 주겠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게 클래리티법이거든요. 왜냐면 테더에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테더로 달러를 보관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미국은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입니까? 국채를 소각하는 거. 국채 부담을 낮추는 이 목적을 이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미국의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이자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이자 누가 먹고 있습니까? 테더가 지금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 테더가 독식하고 있는 이자를 테더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국채 이자를 좀 나눠줍시다 라고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클래리티법인데, 당연히 여러분 뭐랑 충돌이 납니까? 이자의 싸움입니다. 이자 싸움은 뭐랑 충돌이 나요? 반드시 은행이랑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 은행이랑 지속적으로 충돌이 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미국 은행권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와 리워드를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클래리티법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걸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물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메인이기 때문에 클래리티가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수정안에는 이 이자를 줄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빠져버렸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넘어오냐 마냐 하고 있는 이 클래리티법은 반쪽짜리 호재입니다. 이대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다만 근데 이것까지 실패하면 시장에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그대로 들어와 준다고 하더라도 뭐 자연빵 정도, 뭐 악재는 피했다 정도지, 이걸 호재로 읽기는 어려운데 빗나가 버리면 악재가 되기는 십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현우야, 은행이 왜 클래리티에 태클을 건다라는 거냐? 여러분 조금 큰 돈 인출하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지점장이 나옵니다. 지점장이 나와서 뭐 합니까? 해지 방어입니다. 이거 예금 보호하겠다 이거죠. 자기네들도 돈이 있어야 이거 가지고 이자 장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예금 방어가 됩니까? 테더가 이자를 더 쳐주면 당연히 고객들은 은행에서 돈 뽑아서 테더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은행은 당연히 이 클래리티법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밖에 없고, 이 태클이 지금 유효타로 작용하면서 클래리티법이 반쪽짜리가 되어버렸고 이게 통과될지 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올려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유동성도 축소되고 있고 클래리티 기대감도 지금 많이 쪼그라들고 있고 억지로 버티고 있는 듯한 스탠스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와장창 쏟지 않을까? 다만 이 쏟아내는 과정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털면서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적어도 불안한 포인트 없이 기준가는 명확하게 알아둔 채로 대응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시나리오를 잘 설계해두면, 매매 플랜을 잘 짜두면 대응에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이슈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기준점을 알고 이 기준점을 기반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상 어제도 제가 로스 지속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처음에 646 걸었다가 그 다음에 648로 걸었다가 그 다음에 656으로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추잡한 짓거리를 했을까요? 좀 짜친데. 이슈 기반으로 위아래 탈탈 터는 이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잔바리 파동에 머리 안 터지게끔 살아남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대응은 어떤 전략들을 수행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제 텔레그램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다만 여러분 진입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3가지가 남았는데 이 중에 호재로 적용할 수 있는 건 1번, 2번밖에 없다. 3번은 호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쪽짜리 호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라는 거고 1번, 2번이 호재가 되어주면서 65.6K를 따주면 그때서부터는 저는 진지하게 시나리오 수정을 고려해 볼 겁니다. 지금 왜 계속 이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임펄스 카운팅을 할 때 다른 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요 자리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때 1파랑 3파 크기 비교해서 살아남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느냐, 우리는 그때 이걸 1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2라고 봤고 3이 여기 어디 애매한 자리라고 했죠. 4,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카운팅 기반으로 보면 지금 당연히 3파가 길쭉하니 길어 보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아니라는 거지. 1파가 더 긴 형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3파 카운팅을 어디로 수정했습니까? 3파 카운팅 자체가 여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4파가 A, B, C 확장 플랫 형태로 나왔고 5파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부터 이 카운팅이 유효타로 적용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A, B, C 형태로서 조정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지나갔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파 카운팅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 파동 잘 올렸습니다. CPI 기반으로 잘 올렸는데 두 번째 파동이 CPI 잘 나왔다고 안심하지 마라. 이거 우리 금리 인상 또 할 거다. 비둘기파 원로 이사의 발언이 있으면서 쭉 0.786까지 빼버렸죠. 그 다음 3파가 이렇게 쭉 뻗어준 형태가 나왔고 4, 5로 여기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큰 A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큰 B, 큰 C가 이런 식으로 나온 이런 형태를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큰 조정 A, B, C가 끝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큰 임펄스 5가 나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임펄스 카운팅을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임펄스 카운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걸 1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파가 여기까지 올렸고 3파가 여기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맞다라는 거죠.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난번에 죽을 뻔하다가 이거 찾아서 살았지 않습니까? 요 자리죠. 1파보다 3파가 덜 뺐다. 근데 1파가 연장이 아니네. 뭔가 잘못됐네. 3파가 덜 나왔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보자면 이슈 3가지가 우리 눈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근원 CPI가 나오는데 당장 어제 연준 의장이 나와서 타겟 2%다. 이거 못 맞추면 너희 금리 희망으로 돌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컨센이 3.3%입니다. 컨센보다 좀 낮아져야 그나마 호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높아지면 악재로 적용할 가능성밖에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17시에 주간 월간 옵션 만기 96억 달러입니다. 15주 규모인데 이 15주 규모보다 더 큰 형태의 해칭 포지션들이 있다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포지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포지션들에 대해서 만기가 끝나면 이 포지션들은 필요가 없어지겠죠. 이걸 청산하면서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둬야 되는데 당장 내일까지 클래리티법이 상원 본회의 넘어가는 그 마지막 문턱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악재로 적용할 그 여지까지 남아있는 지금 임펄스 1파 연장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3파보다 긴 형태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3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임펄스라면 3파 지나가고 나서 4파 자리에서 롱을 받아볼 수는 있겠지. 3이 한 이쯤 올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다면 1파보다 길어져야 될 거니까. 그러면 요거 4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롱으로 한번 먹어볼 수 있겠지. 이게 아니면 지금 자리에선 제 전제를 깨부수는 여기 이 자리를 깨부수는 액션이 나올 때까지 저는 롱을 볼 수가 없다. 악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